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역대 최고 나올 겁니다. 쭉 올라간 거 맞네. 위험한 거 맞구나. 아닙니다. 빚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안 망합니다. 오늘 신문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는 해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다시 영끌, 비투, 주담대 이달에 5.2조가 증가를 했다. 이제 이런 신문들이 한 달 안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5조 2천억이 증가하든 7조가 증가하든 사실은 아직까지 이 주담대 자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욕먹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부터 집값이 오를 때 주담대의 증가의 속도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2021년도도 꺾이지 않은 가계대출 3월 달에 6.5조, 6조 5천억이죠. 주담대가 5조 7천억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2021년도는 어떤 시기였냐? 2021년도는 이런 시기였어요. 상승장이었잖아요. 엄청난 상승장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는 주담대가 증가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2011년 3월 24일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 주택담보비율 비중이 66% 사상 최대라고 했죠. 201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0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 2년째 사상 최대. 그리고 이 사상 최대를 갱신해서 2011년도로 왔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요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요 시기였어요. 지금 2011년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2011년. 가격이 떨어졌죠. 자, 서울하고 경기하고 2011년도, 10년도 가격이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세 개 빼고 부산을 볼게요. 완전 급등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급등장이에요. 지금보다 지수 변동률이 더 크죠. 2010년도, 11년도.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구도 2010년, 11년도 어마어마하죠. 이때도 급등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볼까요? 광주도 2010년, 11년도 올랐죠. 대전도 볼까요? 대전도 2010년, 11년도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울산도 볼까요? 울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북도 이때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경북도 볼까요? 경북도 2010년, 11년도 미친 듯이 올랐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2021년도에 이때도 상승장이었고 방금 보여줬던 2010년도 11년도는 수도권은 상승하지 않는데 이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로 늘어났죠. 이때가 지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입니다. 2010년 11년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이때가 서브프라임 일어났던데 이때는 왜 이렇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오른 시기입니다. 서브프라임 일어나고 1년 동안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가격이 회복하면서 16개월 내에 가격들이 회복되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엄청 늘은 거죠. 그래서 2021년도는 전국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10년도는 지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수도권 쪽에서 서브프라임 이후에 가격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영끌 비투와 무슨 상관이냐. 그때 주담대가 5조가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신문에 났는데 2021년도도 주담대가 5조 7천억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사상 최대치 2010년도도 주담대가 사상 최대치 가계대출 자체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한 것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요. 너무 당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장 8월달, 9월달에 지금 역대 가계대출 또 최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6월달, 7월달에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고가의 물건과 저가의 물건들이 골고루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에 이제 잔금 대출 아직까지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치루어지면은 이제 사상 최대 혹은 최대치
규모로 이제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8, 9월 달 얘기도 했지만요. 앞으로 역대 최대라는 말이나 사상 최대라는 말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갱신되면서. 그래서 제가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요. 대출도 그 집값에 대응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큰 시장일수록 대출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2004년도에 1조가 늘어난 거는 2024년도 1조가 늘어난 거랑 화폐 가치 단위가 다릅니다. 근데 2004년보다 2024년 20년이 지난 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부채가. 그 부채가 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주담대에 대한 총액들이 늘어난 것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숫자 가지고 가계부채의 위험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계부채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연체율이 훨씬 중요하고 연체율이 부실의 척도가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보니까는 2020년 19년도부터 이 가계신용대출은 꾸준하게 늘었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되다가 2023년도에 엄청나게 늘었네. 2년도부터. 이게 왜 그럴까요? 이때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금리 급등이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연체율이 늘었는데 그래 진짜 맞네. 사람 말대로 지금 부채가 많이 드니까는 연체율도 진짜 많이 늘었네. 연체율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게 10년 단위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란색 선을 보십시오. 연체가 지금 많은 걸까요? 이게 많지 않은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드릴게요. 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까요? 연체율이 지금 되게 낮은 편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아니 이거 상당히 낮다라는 기준이 그냥 여기에 그냥 봐서 조금 낮게 있는데 지금 올라간 추이 아니냐.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연체율 올라가는 거 맞네. 지금 위험하고 집값도 위험하네. 큰일 났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자료고 금강원 자료를 이제 2024년 7월 15일께 최종 이제 최고로 최근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화대출 현황 보면요. 실제로 보니까 연체율이 대출 이렇게 연체율이 쭉 내려가다가 2022년 5월부터 쭉 올라간 거 맞네. 위험한 거 맞구나. 아닙니다. 보시면요. 요거를 이 원화대출 안에 부분별 현황을 보면요. 기업 대출도 있고 가계 대출도 있습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히려 대기업은 연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연체율이 조금 늘었고 중소법인도 좀 늘었는데 이제 많이 는 게 어디냐면은 개인사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가계대출을 볼게요.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네. 상승한 거 맞네. 그러면은 제 말이 틀린 거네요. 연체율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위험한 거네. 가계대출도 보면은 올라갔네. 그러면 보면은 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을 했잖아요. 지금 대기업은 완전 내려갔고 지금 가계대출만 볼게요. 주담대에 올라간 폭을 한번 보십시오. 요만큼 올라갔고요. 신용가계대출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화대출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금강원에서. 여기 보면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아직 코로나 이전의 장기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연체율이 낮다는 겁니다. 장기 평균. 장기 평균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 10년에서 2019년 연체율 0.78이 평균 연체율인데 지금 연체율이 0.78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 5월 달도 0.51이고 0.78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손실 흡수 능력도 과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됐다. 손실 흡수 능력은 뭘로 측정하냐면요.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라는 거.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 손해 충당금 적립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출금이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손실이 예상되면 이제 부실 위험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부실 채권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 이하의 여신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대손 충당금의 부실 규모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 대손 충당금의 적립률 자체가 100%가 유지돼야지 자산 건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연체율 자체 말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지금 2017년도, 18년, 19년도 해가지고 203%입니다. 100%면은 그래도 이게 부실이 아니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게 200%입니다. 그러면은 연체율은요 지금 되게 안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내려온 게 여기 좀 올라간 추이에 있지만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신용대출이 올라갔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뭐 이런 그 손실 흡수 능력이라든지 장기 평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걸 보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한 척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한 연체율에 대한 부실 위험의 문제는요. 지금 금강원과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집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위험한 수위에 올라간지 않을 연체율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04년도의 1조랑 2024년도의 1조는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건요. 현금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규모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5조 늘었다. 이거랑 지금 5조 늘었다랑은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빚 문제가 큰일 났다라고 뭐 빚투하고 주담대 이달 뭐 5조 원 증가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두 달 뒤면은 대출 이제 총량 자체가 그 통량 가계 부채 잔고 자체가 크게 늘었다 이제 신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8, 9월 달에 6, 7월 달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대출들이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 지금 빚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제 척도를 판단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신호를 본다면 무섭네.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는 신호보다는요. 시장이 상승으로 변하는 초입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해석을 하자면 유동성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집값이 떨어진 시기는 있지만은 가격의 하단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우상향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집값이 10억짜리가 13억이 되었고 그런 게 거래가 되는 게 많을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겠죠. 특히 주담대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총가액이 대출 금액도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가계부채에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었다. 이거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빚더미, 빚잔치 때문에 큰일 난다는 얘기는 수없이도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해석을 공포스럽게 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분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나와 있으니까 집값 상승기가 오래 못 간다.
하락기에 더 내린 곳 주목해야. 하락기에 더 내린 곳을 주목해야. 서울 아파트가 정답은 아니다. 예, 그거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하락기에 더 내린 곳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게 거래량이 늘 때가 기회.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이 늘 때가 기회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다른 걸 제시를 하자면 거래량이 늘면요, 가격은요 일시적으로 내리는 순간이 이제 있지만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집값의 결과값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때가 기회가 아니라 거래량이 늘기 전이 기회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뭐 계속 뭐 내려간다, 뭐 상승기 오래 못 간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제 써서 이제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을수록 돈 버는 사람이 사실 많아져요. 반대급부적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돈 버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의견을 배척을 해야지,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양자택일이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영원히 떨어질 거다. 집값이 우상향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에 베팅을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화량 팽창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 상수를 이해를 못하면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길 기다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해야 될 게, 하락기에 더 내린 곳을 주목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내릴지 모릅니다. 지금 바닥이거든요. 물론 서울은 바닥이 이제 아닙니다. 근데 바닥인 데가 되게 많거든요. 수도권하고 지방의 광역지자체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 반하는 결심을 꾸준히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자산시장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으로 만들면요,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해온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항상 받아온 대로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기가 있으면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요거를 내 훈련과 실패라고 아니고 실수를 한번 해보면서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자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잔잔한 바닷가에서는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잔잔한 시장만 없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시장만 건너가거나 경험이 없어서 잔잔하다고 그냥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격동의 시장을 경험을 해서, 그리고 경험을 해야지 자산의 가치와 의미를 더 잘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는다, 보합이니까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훌륭한 뱃사공이 되려고 하면요, 잔잔한 바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는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파도가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요, 파도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용화폐라고 가상화폐처럼 우리가 그걸 지폐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화폐에 대한 부분들, 신용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고 돈이 풀리고 통화량이 팽창되고 금융 시스템이 움직이고, 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시장의 가격으로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바람을 보려면 파도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바람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무서워, 가격이 올랐다, 나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런 시기들은 통과 의례처럼 다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냥 베어 마켓도 있고요. 그다음 불스 마켓 둘 다 있는 겁니다. 둘인 친구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시장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한다라는 상수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는 바다도 있고 파도도 있고 폭풍도 있고 요거를 잘 해야지 훌륭한 뱃사공, 훌륭한 자산가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많이 변했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풍경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기회는 많이 올라간 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상급지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필사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준들을 빨리 습득을 하셔서 그 물건들을 발견하고 내 재산으로 흡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